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방구석 평생학습 TV를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씨름입니다. 씨름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씨름을 행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씨름이라는 이 운동을 한 번쯤은 다 해봤으면 하는 꿈을 갖고 산 넘고 바다 건너 강 건너 이 해외까지 나가면서 씨름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에 대한 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구석 평생학습TV를 시청하신 계시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씨름인들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씨름 언제 하죠? 가장 많이 기억나는 명절. 제일 먼저 한 데가 언제지? 제일 첫 번째 명절이? 예, 구정 설날이죠. 설날 날씨 어때요? 굉장히 춥죠? 그 남들은 설날 되면 뭐 하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새 옷 입고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차례 지내고 가족 가까운 친지들 또 오랜만에 보게 되고 이러한 만남과 즐거움 새 것이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하는데 우리 씨름인데 여기 어린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직업 씨름인으로서는 명절 때면은 항상 옷 벗고 팬티 입고 돈 벌러 갑니다. 네, 직업상 저희 전투복은 팬티 한 장, 삿바 한 개, 딱 그게 저희 전투복이기 때문에 직업복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항상 부끄러워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집에서 여러분들 여기 선수들 같이 있는데 집에서 가장 편한 복장이 무슨 복장이지? 팬티만 입고 있는 게 가장 집에서 편한 복장이에요. 한나는 이제 장모님이 집에 오셨는데 저는 전투복 가장 편한 복장으로 집에 있는데 TV에서 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아우 이서방 옷 좀 입어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남들과 다른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팬티 복장이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용인대학교 무도스포츠학과에서 씨름을 가리키고요. KBS 해설위원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진흥원 또 씨름 홍보대사 그리고 밑에 쭉 보듯이 철야장사 3회 지역장사 12회 백두장사 20회 지역 기타 5번 해갖고 총 40번의 황소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40번을 들고 온 사람은 이망희 교수님과 저 두 명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치네요. 씨름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삿바. 그리고 좋았어. 뒤집기 기술도 나왔습니다. 또 3판 2승. 네, 다 경기적이죠. 또 민속놀이. 청홍. 예. 씨름하면 생각나는 게 크다, 뚱뚱하다, 또는 힘이 세다. 이런 이 형태적으로 뭔가 큰 것에 대해 몰입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큰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다면 작은 사람은 반대로 씨름을 못하게 된다? 힘만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작은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민속 스포츠인 씨름이야 라고 감탄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씨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건데요. 씨름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씨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삿발을 잡고 두 사람이 상대를 넘어뜨려 무릎이 신체 일부가 모래에 닿으면 지는 경기라는 경기적인 단어와 우리가 일상속에서 생활 속에서 뭔가의 깊은 몰입에 빠졌을 때, 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 와, 책과 씨름한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일과 씨름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성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건 뭐냐? 옛부터 우리 씨름은 스포츠이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녹여 들어가 있는 우리의 소중한 단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최초의 기록을 보면요. 15세기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고려사에 이렇게 씨름을, 고려인들은 씨름을 즐겼다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도 씨름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강연 때 많은 초등학교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씨름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는 사람. 씨름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씨름분들. 우리 박우석 TV 여러분도 씨름 언제부터 했을까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왜? 고려사에 나왔기 때문에. 또 언제부터 했을까요?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건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시대적 배경으로 말하는데요. 각 나라의 씨름과 유사한 종목의 스포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목이 탄생의 유래를 보면요.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나와 내 부락,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스포츠로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씨름만이 상대를 해하지 않고 보호수단으로 이렇게 변화화되면서 현재의 스포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있던 행동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씨름은 뭐죠?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의 전통은요, 옛 것을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경기화되면서 경기 규칙이었대 그 시대에 맞게끔 계속 변해가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씨름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씨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게끔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씨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씨름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씨름, 이렇게 이제 씨름의 역사와 이름을 살짝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 씨름을 최고 잘하는 사람 뭐라 부르죠? 천하장사. 네, 제가 천하장사입니다. 네, 한때는요. 천하장사의 유래를 잠시 들여다보면요, 이 단어가 언제 생겼냐? 바로 1959년 제1회 천하장사를 개최하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천하장사라는 이렇게 칭호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천하장사 기를 이제 그 단어 글을 본따서 만든 우리 씨름의 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천하장사 계기를 보면요, 1위 천하장사, 2위와 3위는 제1장군, 제2장군, 4, 5, 6은 1선사, 2선사, 3선사로 나눠 있습니다. 제가 씨름할 때는요, 천하장사, 그리고 2위를 1품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3위부터는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까지 천하장사와 1품제로 나눠왔거든요.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 품위를 써가지고 품위를 했는데, 현재는 지금 사람들의 시대에 안 맞다. 품위란 말 자체가. 그래서 1위 천하장사, 2위는 그냥 지금부터는 2위, 3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 씨름의 체급, 현재 민속 씨름 무슨 체급 있죠? 태백급, 금강, 한라, 백두, 네 체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네 체급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내가 산 이름으로 할까 해서 했을까? 난 아니겠지요. 자, 보면요, 1983년 3월 20일, 21일 일간스포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체급명을 현모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 722명이 873건을 제출해요. 여기서 당선작이 태백, 금강, 한라, 백두라고 낸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가작을 보면요, 가람, 매, 누리, 한울, 순수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이 외에 851건이 더 있다는 거죠. 그 자료 대부분은 제가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야, 여기 당선자 주소까지 나와 있네요. 야, 그런데 이것을 심사한 사람,
심사한 사람이 자, 심사평을 썼어. 쭉 쓰고 여기에 보면은 민종화, 정인학, 그 다음에 허완구. 나이 드신 분들은 허완구 씨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LG 초대 회장입니다. 우리 씨름 초대 회장이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럭키 금성 씨름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백두 금강 한라로 되어 있을까요? 보면요, 이 우리나라 산지를 보면은 70%, 이 평균 70%, 높은 산 70%가 다 북한에 있습니다. 왜? 고지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징성 제일 높은 산이 북한에 있는 백두산. 야, 그러면 산들이 다 북한에 있는 높은 산들 맨날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한에서 씨름하는데. 그래서 상징성으로 남한의 최고산 한라산, 그 다음에 금강산, 태백산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내년부터 또 하나의 체급이 신설됩니다. 5체급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체급명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방구석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산? 굉장히 많은 산이 있어.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으로 갈까요? 안 되겠죠? 남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진과 같이 제 연구진이 명칭을 올렸을 때 새로운 5번째 체급을 소백급으로 올렸어요. 소백산. 그런데 남한에도 보면은 자, 이 한라와 태백산 빼고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개방산, 함악산, 오대산, 가람산, 남덕유산이라 했는데 명칭을 넣어봤어요. 한라급. 그 다음에 무슨 급? 어때요? 느낌이? 좀 뭔가 좀 지리죠. 탈락. 그 다음에 설악급. 굉장히 독해 보여. 탈락. 이렇게 명칭을 대다 보니까 그래도 소백산은 어때?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뜻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소백급으로 가칭 소백급으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거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983년부터 역대 장사들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초대 1대부터 쭉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만기 교수님, 그 다음에 이것도 못하는데 장지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희, 이봉골. 요 세 분이 이 시대 때 3대 2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김칠규, 현재는 예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호동. 그 다음에 황대영, 임용재, 김정필, 백승일, 신봉민, 바로 제가 12번째에 천안에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 김경현, 황규현, 최영만, 이슬기, 윤정수, 정경진, 정창조, 장성복, 박정석, 장성우, 김찬영, 김민재. 올해 2주 전에 드디어 새로운 장사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26번째 김진 장사가 탄생이 돼서 현재 민속씨름 요소를 쭉 보면은 이렇게 26명의 장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꿈나무들은 다음 대회에 꼭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알았죠? 네. 제 이름은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씨름을 처음 시작했고 의성 중고등학교에서 씨름을 유학을 해서 씨름을 처음 시작했어요. 이때 중고등학교 때 상주, 문경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 요 바로 옆에요. 김천. 뭐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오갈 수 있는 상업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주는 어려서부터 많이 왔던 곳이고요. 그리고 20살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청구씨름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요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씨름왕에서 우승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씨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고3 때 8개의 대회에 나가서 한 번 첫 번에 지고 7개를 우승합니다. 1년에 7관왕 하게 됩니다. 그때 첫 패배를 준 게
앞서 보였던 장사 중에 있었죠. 황규현 장사라고 지금 저하고는 그냥 절친이에요. 선수를 할 때부터.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잘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첫 대회 때 고등부 장사급 준결승에서 그 친구한테 졌어. 근데 희한한 게 내가 마지막 은퇴하는 때 2010년 마지막 은퇴식 천하장사 결승에서도 그 친구한테 지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그 친구가 졌으니까 나는 뭐다? 걔한테 영원히 패배자예요. 그런데 야, 너무한 게 천하장사 그때 상금 1억이었는데 아직까지 밥을 안 사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얻어먹을 거예요. 저 선수 때 개인적으로 졌는 씨름을 거의 안 봤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긴 기분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긴 씨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18번의 장사를 마치고 IMF를 걷고 제가 마지막 이제 처음 은퇴할 때는 IMF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프로팀을, 씨름팀을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기억이 1년 내내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씨름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이종 격투기가 성행을 하게 돼요. 먼저 최홍만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제가 선수할 때도 몇 번에 왔었는데 그때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씨름에 열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 10만 관중의 모습과 환호 그리고 들어올 때의 서치들 빛들이 이 선수의 주인공을 만드는데 제가 은퇴할 때 어떻게 됐어요?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선수할 때는 뭐야? 사람들하고 호응하면서 그 느낌을 받고 있다가 이게 소리 없이 사라지니까 뭔가에 홀린 기분처럼 이 사람을 한번 때려보지도 않은 제가 막 온몸에 막 주먹이 힘이 들어가고 울긋불긋 막 뭔가를 뭐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과 어머니에게 이것도 운동이니까 일본 가서 좀 배우고 올게 라고 좀 수기로 드리고 일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그림 솔직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요 그림 첫 경기 후에 말 그대로 눈팅이 방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맞아봤어요. 근데 이 외형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적인 아픔이 너무 컸어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혼자 격투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후배들이 저 파트너 돼주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러 왔는데 실수로 그 친구가 태클을 들어오다가 제가 씨름 기술로 눌러버렸는데 왼쪽 무릎 십자인대 전후방 좌우측 인대 총 4개의 근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후배에게 미안해가지고 병원에 병문안 갔는데 그때 또 간호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하고 난 또 팬 서비스 해줬어. 하지만 이 경기 후에 그러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태현 너 임마 어느 병원 며칠날 어디서 여자들하고 웃으면서 희거릴 때 알아봤다 XXX야. 그리고 내가 갖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욕으로 올라와요. 그때 홈페이지가 수십 페이지 수백 장이 다 욕설이었습니다. 씨름할 때는 제가 이기든 지든 격려와 축하와 이런 안도의 좋은 단어들만 나왔는데 이 격투기에서는 패배 이후에 수백 장의 이 댓글이 전부 다 욕설이었어요. 왜? 그리고 내가 어디 갔는 것마다 다 욕설 나오니까 이 경기 후에 3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습니다. 제가 모래스를 한 수십 번 넘어뜨렸어. 왜? 넘어뜨린 것은 국내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상대를 제 앞에서 때려서 어떻게 다운을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진짜 팔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이씨, 더 이상 못하겠다. 야, 기권해. 수건 던지는 순간 그 수백 장의 욕설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택했는 게 이왕이면은 격투기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최고의 선수에게 배우자. 그때 당시 최고의 선수 누구였을까요? 휘어도르입니다. 에밀리엔코 휘어도르한테 러시아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상. 그때는 러시아에서는 저를 현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이상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성씨를 부르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명칭이 성이 뒤에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저를 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현 봤다. 좋다. 와라. 나 컨택을 받아요. 그래서 짐 싸고 그냥 무작정 떠납니다. 모스크바 가서 이틀 대기하고 있다가 상트페테르 넘어가서 레드데브스 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첫날 와 이쪽 눈 찢어지고 코넬 앉습니다. 그 러시아 스타일은요 딱 서가지고 주먹을 그냥 이렇게 고등학생 어린 친구가 딱 내 얼굴에 주먹을 딱 갖다 대요. 그리고 저는 열중시하고 링 끝에 딱 서. 그리고 시작하면 1분 동안 저는 열중시에서 피해야 되고 그 친구는 1분 동안 저를 때립니다. 완전 스파르타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첫날 그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 조언을 들었어요. 주먹은 보고 피하는 거다. 웬걸? 보고 있다가 눈 뜨고 맞아고 눈 다 충혈되고 이렇게 피하는 게 보고 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맞다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감각 리듬이. 때릴 때 리듬이. 그게 씨름도 마찬가지로 지금 씨름 선수들이 대체로 힘으로 하려고 그래. 씨름을. 강량조들이 항상 있고 모든 스포츠에는 박자와 리듬과 스텝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씨름은 뭐다? 힘이다. 그래서 무조건 힘으로 꺾으려고 해. 근데 조금 그 기술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기술의 활용들을 보면요. 다 스텝과 리듬이에요. 강약 조절이고. 근데 그걸 나중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가서 이제 효도르한테도 개인 레슨도 받고 내가 혼자서 샌드백 치고 있으니까 효도르가 하도 불쌍해갖고 현, 컴온. 자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놀랬어요. 보이는 건 2번인데 소리는 3번 들려요. 역시 휘어도르구나. 근데 휘어도르 동생, 친동생이 있어요. 알렉산드라라고. 거기서 이제 단쪽에서 부르는데 샤샤라고 부르는데 샤샤가 저만합니다. 동생이. 근데 그 친구가 저걸 굉장히 친했어요. 맨날 제 방 가서 그 진생, 홍삼 캡슐 맨날 훔쳐 먹었거든요. 그럼 걸리면은 Oh my friend 현 그냥 가. 굉장히 능청맞은 친구예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타격 연습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타격 연습을 하다가 그라플링 연습을 딱 넘어가는 순간 상대를 넘어뜨리는데 지는 나를 넘어뜨리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넘어져. 근데 맨날 자기가 넘어뜨려. 그러니까 지도 놀라는 거예요. 샤샤가. 걔도 러시아계에서 굉장히 상위 랭킹에 있는 격투기 선수였거든요. 넌 당최 무슨 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안 넘어지냐. 바로 이게 코리안 씨름이다 라고 해서 그 레드데브스 친구들에게 저는 두드러 맞고 나는 걔들한테 씨름을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저에게는 천하장사 이태현이었어요. 한국 씨름, 한국 요코지나 이태현이었지 그전에는 격투기 선수가 아니었어요. 맨날 그냥 뒤에서 최하위 선수였으니까. 그런데 스파링 붙는데 맨날 나하고 이제 스파링 하던 친구가 뭐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웬걸? 1분도 안 돼서 KO 시켰어. 그러니까 쭉 하지만은 그 다음 잘하는 친구가 와. 또 그 다음 잘하는 친구. 그러더만은 거기서 제일 잘한 카즈랑 요시다까지도 제가 타격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저를 진정한 격투기 선수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경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 장축체육관에 있었어요. 그 장축체육관 어떤 곳이에요? 씨름의 명소입니다. 제가 장사했던 곳이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일본의 요시히사하고 붙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로우킥과 타격으로 TKO를 시켜서 첫 승을 따내서 승리를 맛보고 마지막에 네덜란드의 오브렌과 붙으면서 KO패로 1라운드 KO패로 당합니다. 또 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을까요? 근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이겼으니까 어떡해? 야, 또 네덜란드 가자. 오케이. 네덜란드에서 와. 너 정도 되면 같이 훈련할 수 있다. 와 하는데 제 걸림돌, 제 마음에 가장 미안한 부분이 항상 담겨있는 제 와이프가 현재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입니다. 비행을 가다가 짐을 싸고 나가는데 저 미안한데 나 다음 주에 네덜란드로 갔다 올게. 왜? 그러니까 이왕 시장에 있는 것도 네덜란드에서도 운동 좀 배워보게 라고 하는 순간 짐을 가방을 떨어뜨리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 저한테. 여지껏 오빠가 좋아했던 운동 다 해봤잖아. 그러면서 이제 통장을 싹 까는데 제가 선수 시절 최고 상금 1위였습니다. 오빠 한 개 남은 게 없어. 다 제로더라고요. 그동안 집사람이 번 걸로 제 뒷바라지를 했더라고요. 러시아 있을 때 거의 한 달에 한 2천만 이상 썼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6개월 있는 동안에 거의 뭐 억대 넘게 썼으니까 현금으로만. 그러니까 와, 이 흐르는 눈물을 집사람한테 보여주기 싫고 계속 천장을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알았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그만할게 라고 바로 뒤로 돌아서서 일본 매니모처럼 해갖고 난데 운동 이제 못하겠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게 하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그런 결심을 먹었겠냐, 인정한다, 그래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자, 오늘부로 운동은 그만해도 된다라고 컨택을 받고 이제 한국을 돌아왔어요. 한국에 남았어요. 그냥 안 가고. 그리고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그때 당시 아들이 있었거든요. 성준이 좀 봐달라고. 내가 왜 그 마음을 먹이냐면은 아들이, 제가 집에 없죠. 집사람 승무원이니까 누가 봐. 처형 집에서 봤어요. 처형 동서를 아빠라 부르더라고요. 저희는 뭐라 불렀을까요? 아들이 이제 말 배우는데 저를 운동하라 부릅니다. 아빠 운동하고 올게. 항상 보면은 운동하고 올게. 마음은 아빠인데 단어의 호칭이 동서가 아빠고 저는 운동화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이게 왜 그냥 내려놓자라고 마음먹은 게 다 그런 게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사진들이 이제 이 금호산에서 훈련하는 과정, 씨름 복귀 사전, 뭐 다른 영상들도 있지만은 이 네 번째 사진 요 그림을 잠깐 보면요, 제가 복귀를 해서 3번의 장사에 오릅니다. 18번 벽주장사에 오르고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3번의 장사에 오르는데 바로 3번의 장사를 첫 번째는 제가 꽃가마에 탑니다. 왜? 그동안의 모진 풍파 고생했으니까 나에게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들을 태웠어요. 가족에게 감사함. 그리고 세 번째, 저를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저기 구미시청의 그때 당시 김종학 감독님입니다. 아마 역대 감독 중에 이 꽃가마에 오른 분은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바로 이분 한 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어쨌거나 선생님이고 은사님이십니다. 물론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선수 때. 이 프로 들어갔고 나이 40 다 돼가는데 이 새끼 운동 안 해. 맨날 뭐 선생님 저 좀 놔두세요.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니까 더 해야지. 왜? 초등학교 지차니까 편한 거야. 아 이건 아니잖아요. 맨날 티격태격 하면서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웃고 즐기면서 이렇게 형 동생 같은 사제지간이 된 사이인데 이때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3번의 장사를 제 의미를 둬서 나와 가족 그리고 씨름판에 도전해준 분에게 감사의 편으로 꽃가마를 태웁니다. 물론 이때도 힘들었어요. 야 나이가 드니까 운동을 지금 휴가 일주일 갔다 와서 운동하면 어때? 바로 똑같이 운동할 수 있지. 나이가 40 다 돼가서 운동하니까 근력이 안 올라와. 떨어지는 게 쉬운데 올라오기 힘들어. 그래서 휴가 때도 헬스장에서 오전에는 항상 헬스장 가서 운동합니다. 왜? 유지시켜야 돼. 남들처럼 놀았다가 운동하면은 놀았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놀았다가 안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놀면 안 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더 이상 근력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때 부탁합니다. 여보, 나 씨름하기 위해서 체중을 불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사람이 이 둘째를 구미에서 임신하고 있을 텐데 바로 요리학원 갑니다. 그래서 반찬이 싹 다 바뀌어. 고스테민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짱어. 왜? 같은 거 보면은 질리니까 집사람이 요리학원에서 그 음식들 다 배워와요. 한 달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14kg 찌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관왕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와 이 아내의 내조는 정말 불가결한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는 말, 내비게이션과 와이프 말은 무조건 들어라. 제가 살면서 배운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막히는 곳 가고 잘못 갑니다. 마누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네, 똑같이 잘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키세요.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이슬기 선수와 제가 첫 장사할 때도 이슬기 선수였지만은 마지막 2011년도 설날 대회 이슬기 장사와 맞붙게 되는데 그때 1대1에서 3대1로 제가 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상대가 여태까지 제가 씨름을 지면은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막 이걸 삭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는 거, 다른 건 지는 건 괜찮아. 씨름 지는 거는 정말 싫어해서 제가. 그런데 2011년 1월 설날 대회 때 이슬기 선수에게 결승전을 피하고는 몰판에 앉아서 이제 허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그 뜻은 뭐냐? 이제 진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여기서 더 하는 것은 진짜 발악이고 추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맙게도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현재 직장인 용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현재 KBS 해설위원 그리고 후학들을 가리키고 있는 씨름 감독 그리고 학자로서 씨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태권도의 품새 아시죠? 씨름도 지금 개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수준 보완 한다고 내년 한 상반기쯤에 그게 이제 발표할 계획이에요. 지금 씨름 품새, 1인 품새, 2인 품새 만들어서 그거를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한 씨름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경기화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씨름으로 만들어서 보급 예정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이제 씨름의 전반적인 발전과 그리고 이 교육 그리고 국제화 이쪽에 좀 관심이 제가 많거든요. 해외 사업이랑.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씨름인들이 세계로 널리 뻗어나간 국제적인 씨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중에 제가 가장 업적에 감동을 받은 일이 바로 씨름을 2018년도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씨름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게 됩니다. 요 그림을 보면요. 이게 두 분이 북한 유네스코, 이쪽은 북한 씨름 회장입니다. 북한 씨름 협회. 그리고 이쪽이 북한 유네스코 NGO 대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체청장, 그리고 문화재청 단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쭉 모였는데 그때 당시 대한씨름회장과 제일 뒤에 머리 한 개 튀어나온 게 바로 접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모리셔스예요. 그리고 왼쪽 편에 소고가 두 개 보이죠. 이 씨름이 등재된 후에 저 소고에다가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저 소고에다가 그때 참가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다 기념 글을 다 받았어요. 저 소고는 유일하게 저희 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사인을 안 받았어요. 참가자들도. 와, 그때 생각해보면요. 처음에 북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북한 사람 만나서 악수를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제가 북한을 한 3번 갔다 왔거든요. 금강산을. 현대에 있을 때, 그때 현대가 북한 금강산 개발할 때거든요. 그래서 3번 갔다 왔는데,
역시 저에게 딱 하는 말이 와, 첫 질문이 뭐겠어요? 저에게 보면은 몇 킬로 나가십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몸이 많이 피트했거든요. 한 150 나갑니다니까. 우와! 왜 북한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돼지는 안 키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세다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의 씨름 선수에게, 회장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학자로서 남북 교류에서 씨름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나자 말자는 말은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위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딱 앉았을 때 진짜 긴장됐어요. 이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북한에서 씨름을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하자고 하다가 그게 캔슬이 났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각자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올리게 됐는데 여기서 중재를 해준 게 바로 유네스코 회장이었어요. 오즐리엔이라고 그분이 남한도 씨름이고 북한도 씨름인데 그때 남북한의 이슈가 굉장히 클 때예요. 이때 씨름으로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씨름을 공동 중재를 제의했는데 북한에서도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승낙을 받아가지고 오케이를 받아서 남북 공동으로 등재가 됐는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긴급상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정세에서는요. 근데 끝까지 북한을 계속 봤어. 저 사람도 나가면 안 되는데 삐지면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앉으면서 북한의 씨름 설명하고 남한의 씨름 설명하고 자 씨름을 등재합니다라고 했을 때 만상일치로 오케이 딱 때리는 순간 뚱뚱뚱 하면서 와, 그 200 몇 개국의 나라의 NGO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 수천 명 되겠구나.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 보냈습니다. 그때 감동은요, 저도 온몸에 이 희열을 느끼면서 닭살이 돋으면서 굉장히 막 짜릿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 같이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씩 눈물 다 흘렸습니다. 감동 때문에. 아, 기분 좋아 눈물 나겠구나. 라는데, 그 후에 나와서 제가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몇 개국 나라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이유가 즉 자기들도 우리와 씨름 같은 민속 스포츠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한국 이렇게 되게 국민적으로 직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좋아하고 즐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의미를 자기 나라에 와서 알려달라고 많은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걸 이제 다 무산되고 연락이 다 끊겼는데 그만큼 세계를 보는 씨름은요 굉장히 각광받고 좋은 이미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 스포츠로서도 국민 단합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는 것을 세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했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인 모두가 이 씨름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근거가 남은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루빨리 세계로 씨름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인들이 모두 지켜야 되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듯 제 꿈은 이렇게 쭉 이제 보였거든요. 뭐 씨름 해설을 위해 도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세계 진출을 위해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올해 8월 달에는 제가 또 미국도 갔다 오고, 미국은 많이 갑니다. 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죠? 뉴욕의 맨하탄 타임스퀘어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타임스퀘어에서 씨름 시범 보이려고 거의 한 90% 성사가 됐었어요. 요만한, 요 반만한, 요 판 한 개 빌리는데 8천만 원입니다. 1시간 빌리는데. 그 타임스퀘어 행사 때. 두 판 빌려 1억 6천에 하고 회비를 받는데 뭐 예산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또 꿈을 위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학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요.
열심히 했냐? 너희들 운동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저는 이 최선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최선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내가 어느 한계점을 두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만족해.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라는 자기의 어떠한 룰의 형평성에 맞게끔 잡아놓습니다. 우리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요, 거의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알고 있는 에디슨, 책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일대기를 보면은 거의 반 미친 사람이에요. 왜 달걀을 품에 안고 자? 그런 상상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삿발을 끌어안고 자야지. 안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최선보다는 그렇게 반 미칠 수 있는 열정을 더 바랍니다. 열정은 뭐냐? 내가 즐거워 사는 거예요. 이왕 할 건 어떻게? 즐겨라.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겨요. 이왕 열심히 할 거 즐기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분은 곧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힘든 거 어떻게 해라? 웃으면서 즐겨라.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꿈을 꼭 이룰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